1894년 조선에 뜨거운 열망이 일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과 함께 혁명의 불꽃을 피운 한 사내. 탐관오리의 학정을 넘어 봉건사회의 모순에 두 눈을 부릅뜬 그는 새로운 세상을 갈망한 김계남 장군이었다. (65만) 전주 시민의 쉼터 덕진공원.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역사의 애환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 하늘과 고향이지만 생애의 마지막을 보낸 곳은 바로 전주지 않습니까? 열선가락을 갖다가 못으로 해가지고 꽉 묶어버리고 처형당한 곳이 바로 전주잖아요. 사실 동학은 김계남이나 손화중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동학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자체가. 공원 한쪽엔 동학농민혁명의 세 지도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있다. 그중 하나가 김계남 장군의 추모비다. 우리는 전봉준에 대해서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던 사람은 사실은 김계남이었거든요. 원래 이름이 김영주였는데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니까 남조선을 열어젖히겠다 해가지고 10개자 남영남자를 써가면서 이름까지 바꾸고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김계남이거든요. (125년) 전 조선 봉건 왕조에서 농민의 나는 대역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두려움이 앞선 길이지만 밭을 갈던 농민들과 함께 스스로 싸움터에 나선 김계남. 무엇이 그를 혁명의 길로 이끌었을까? 김계남이는 사실 신분 차별이 없는 세상,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비문서를 소각할 것, 관리를 채용할 적에 여러 가지 문번이나 그런 걸 보지 말고 모두가 평등하게 채용할 것.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봉건왕조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 나라를 한번 완전히 개혁하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열망이 가장 컸던 사람이 바로 김계남이었었죠. 가보년 조선사회는 김계남이 꿈꾸던 세상과는 정반대였다. 탐관오리의 학정은 극에 달했고 백성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조선 후기에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전역에 탐관오리들의 탐악이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익산밀란, 진주밀란을 끝없이 그냥 수많은 곳에서 밀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탐관오리들의 탐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1892년에서부터 96년까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답사했었던 비숍 여사가 쓴 글을 보면은 조선의 관리들은 이나 벼룩이나 빈대나 같다. 견디다 못한 농민군은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지 닷새 만에 부안 백산에 도착해 호남 창의소를 설치한다. 이곳에서 진영을 갖춘 농민군은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손화중과 김계남을 총괄령으로 추대한다.
가보년 4월 초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농민군. 마침내 4월 27일 장이 한창이던 오전 11시 호남의 수부 전주성을 점령한다. 조선 왕조를 창건한 그 이성계의 관약인데 그 관군 입장에서도 국가에서도 결국은 이 전주성을 잃었다는 것은 나라의 엄청난 큰 상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저 동학군들이 점령했다는 것은 하나의 그 큰 세력을 형성했고 자기들이 어떤 큰 전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살리지를 못했죠. 결국 전주 화약을 맺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불과 몇 개월 만에 파기돼 버리잖아요. 바로 이 문을 열고 딱 장날 막 그냥 물밀듯 이 전주성을 입성했을 때 동학군들의 그 벅찬 감회 대단했을 것 같아요. 갈제를 넘어와가지고 동학 농민들이 삼천에서 하루 저녁 자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전주 장날 2일이었었어요. 2일 날 김계남이 자기 후하 세력들 중에서도 정예군사 한 300여 명을 장군들에 섞어가지고 그냥 장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물밀듯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한군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결국은 그 무혈 입성했던 것이 전주성 입성이거든. 김계남 장군은 그때 바로 전주성을 입성해가지고 바로 북진을 하자고 했어요. 성까지 가버리자. 지금 아니면 때가 놓쳐버린다 해가지고 가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그 농민군들이 홍계훈이 거느린 부대는 바로 완산칠봉에 진을 치고 있고 이곳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봉준도 다리를 다치게 되고 머리를 다치게 되거든. 그런데 이제 동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김계남이가 올라가자고 했을 적에 올라갔더라면은 오히려 시간을 벌었을 것인데 그때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전주성 점령 후 관군이 증가하고 사방이 포위되자 농민군은 동요하기 시작한다. 혁명이 실패할 경우 입게 될 피해를 걱정한 것이다. 그때 농사철이었었어요. 그때 모를 심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족들이 다 겨울을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학군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전주 화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김계남이가 했던 얘기가 너희 놈들하고는 다시는 상종 오지 않겠다 하고 바로 전주 화약을 맺으니까 바로 이제 남원에 가가지고 남원 대접주가 되는 것이죠. 전주성에서 철수한 김계남은 태인 순창, 담양 보성, 순천 곡성을 거쳐 6월 25일 남원에 도착한다. 그는 곧장 교룡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혁명을 이어갔다. 김계남 장군이 전주 화약 이후에 남원 대접주가 되는데 오자마자 이곳에다가 집강소를 설치했는데 동학을 창시한 수은 취재우 선생이 왔던 때가 1861년 12월이에요. 이곳으로 와가지고 은저감에서 8개월간을 머물면서 논왕문, 수덕문, 칼루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그때 논왕문에서 최초로 동학이라는 얘기를 해요.
수학에 빗대 가지고 학은 동학이다 하면서 처음으로 했던 때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이곳을 남접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교룡산성 안에 농민군을 주둔시킨 김계남. 이때부터 집강소 통치를 시작하며 전라좌도를 호령하게 된다. 집강소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민주주의의 효시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동학군하고 관군하고 같이 그 전라도 관찰사에 선화당해서 그리고 또 53개 군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부 다 그곳에서 서로 의논해 가지고 정치를 펼쳤던 것이 바로 집강소였었죠. 전주 화약 후 동학군의 지시대로 각 지방의 집강소가 들어서지만 남원과 운봉, 나주는 달랐다. 나주, 남원, 운봉 그 관리들이 집강소 설치를 불응했어요. 그러니까 김계남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원부에 들어가 가지고 남원부사 이용원을 즉결 처분했죠. 목을 잘라서 하면서 그때 군기를 닫아왔다고 볼 수 있죠. 남원부사 목을 비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협력해 가지고 그래서 김계남이 나중에 재기포 해가지고 그 청주성으로 갈 때 여기에서 남원 사람들이 많이 협력해 가지고 만여 명의 군사들이 전부 다 군복을 입고 전주까지 줄을 이어서 다 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사람들이 김계남 포에 호응을 했었고 김계남이 그만큼 이 집강소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김계남의 세력은 실로 막강했다. 가보년 7월에 있었던 농민군 대집회도 남원에서 열릴 정도였다. 김계남이 거느렸었던 그 동학군들의 세력이 굉장히 컸었죠. 지리산이라는 배경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경상도 그러니까 김인배가 금구 사람인데 김계남은 후화 세력이었잖아요. 순천, 진주, 사천 그 일대를 다 거느리는 영호대접주로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의 세력들이 그쪽에 많으니까 남원이 물산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남원에서 남원 대집회가 열렸을 거예요. 7월 15일 날 열렸을 때 7만여 명이 몰렸다고 하죠. 남원 대집회에선 훗날의 계획을 두고 동학군 세 지도자의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극심하게 갈린 의견. 김계남은 강력한 투쟁을 주장했다. 전봉주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가지고 후위를 도모하자 하는 취지였고 김계남은 지금이 때니까 이 때를 놓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다. 손아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해산에 가지고 목숨이라도 도모하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이곳이 집강소를 설치해가지고 남원 대접주 산하에 동학군들이 다 모여있던 곳. 김계남 장군도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남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강경 노선을 펼친 김계남은 전략은 없고 싸움에만 힘쓰는 장군의 이미지로 후세에 인식되기도 했다. 김계남은 양반 출신으로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김계남이를 왜 그렇게 바라보느냐. 전봉주는 붙잡혀가지고 공초를 받았지 않습니까? 공초를 받았으니까 전봉준에 대한 일대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김계남은 이 전주 가명으로 끌려와가지고 바로 목을 잘라버려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서울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김계남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인이었으니까 글도 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남겨진 편지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서로 편지가 남게 되면은 나중에 삼족을 멸하게 되고 후한 두려우니까 김계남의 편지 같은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 전주 화약을 맺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자고 했던 사람은 김계남 맡겼거든요. 정세를 가장 잘 봤던 사람입니다. 일본군도 청나라군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 내일은 공주, 올해는 수원, 글피는 서울 올라갔더라면은 조선이란 나라를 갖다가 접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김계남이가 했었는데 결국은 반대하는 바람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매천 황현 선생의 글에 보면은 태인에 동학도들이 참 많았다. 정읍현이었었고 태인군이었거든요. 정읍보다도 오히려 컸던 데가 바로 태인인데, 그래서 태인에 도강김씨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유복했던 사람들 도강김씨 중에서도 24명의 그 지식인들이 접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동학의 김계남포에 대단했던 세력을 형성했던 것은 바로 도강김씨 문중들의 접주들의 힘이 컸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원을 거점으로 농민군의 세력을 키워나가던 김계남은 전봉준의 요청에도 공주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서울 진격을 목표로 남원에 온 지 석 달 보름여 만인 가보년 10월 14일 수천 명의 동학군을 이끌고 청주성 공격길에 오른다. 중요한 것은 무기가 질적으로 관군이나 그 사람들은 무기가 조총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학군들은 죽창, 수스랑, 낫 가지고 하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지 않느냐. 김계남에게도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청주에서 패한 후 막강했던 김계남의 부대는 해산된다.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흩어졌는지 알려진 것은 없다. 혼자 몸이 된 김계남은 회문산 자락 종성리에 몸을 숨긴다. 이곳에서 지인이자 훗날 의병장으로 이름을 떨친 임병찬의 밀고로 김계남은 체포되고 만다. 임병찬은 결국은 유학자, 그러니까 봉건 군주제에서 조선왕조의 신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김계남에는 폭도잖아요. 반역자고, 그러니까 친구보다도 앞서서 나라의 반역자니까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마찬가지로 김계남 장군은 어떤 그 나라 사랑은 똑같은데 그 민중들의 삶, 그러면서 그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임병찬이가 자기 마을로 오면 숨겨주겠다 해가지고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나라 살아가는 방법이 임병찬과 김계남이 달랐는데,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적을 증오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 자기의 친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증오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공정한 입장에서 사랑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임병찬한테는 나라 사랑이 우선했었죠. 정읍 산호에서 끌려올 때 그때 세력이 많으니까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되니까 집둥아리에 묶여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바라봤던 농민들이 개나마 김개나마 수천 군사 어디다 두고 집둥아리에 묶여서 가다니 그게 웬 말인가. 물론 뭐 우리가 그냥 시체말로 개똥아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민중들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으면은 개나마 김개나마 거기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12월 1일 체포된 김계남은 전주로 압송된다. 그리고 이틀 후인 12월 3일 전주 서교장에서 즉결 처형됐다. 너무 세력이 컸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김계남을 탈취될까 싶어가지고 바로 전라감사 이도재라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서교장에서 목을 쳐가지고 배를 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만 서울로 올려보냈죠. 김계남 장군의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성을 바꿔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성을 박씨로 바꿔가지고 살아남아서 1955년에서 다시 성을 되찾아가지고 오늘날 그 도강김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계남의 후손들은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살아남아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거든요. 오히려 동학을 갖다 핍박했고 그런 사람들은 잘 배워가지고 지금도 사회요직에 다 있는 거예요. 고보군수 조병갑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국은 유배를 갔다가 1년 만에 풀려나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해월 최시영 선생을 사형을 언도온 사람이 바로 고보군수 조병갑이거든요. 조선 후기 온갖 부정과 불법이 자행되던 밀란의 시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혁명에 뛰어든 김계남. 민초들에겐 더없이 따뜻했고 가진 자들에겐 한없이 냉혹했던 그는 폭정 아래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구원의 횃불로 다가왔다. 42의 나이, 불꽃같이 타올랐던 김계남은 사그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항일투쟁과 민중항쟁을 거쳐 지금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다.